자, 제가 지난주에 비즈니스 스쿨 1주차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나, 뭐, 그 교재는 이제 부자바이 비즈니스 스쿨 그걸 이제 쓰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뒷부분에 좀 언급이 되는데, 사실 오늘도 그 내용 플러스 제가 이제 AI도 말씀드렸지만, 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잠깐, 어, 복습을 좀 해드리면, 복습. 예. 복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자가 나오는 동네가 되었을까? 어떻게 미국에서 상장한 어, 그 주식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들이 여기서 다 만들어졌을까? 그 시작은 이 49ers, 진짜 동부에서 금강을 찾아서 도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왔던 이 사람들 기반에서, 여러분 이 중에 한 명 가장 성공한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을 만들고, 그 뒤에 쭉 많은 어, 혁신이 일어나면서 이 페어차일드, 이 8명, 그쵸? 그 회사에서 그 자기 상사가 싫어서 나온 이 8명이 만든 그 회사에서 분사된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은 회사 중에, 또 커서 지원받은 회사 중에 또 이 페이팔 마피아라는. 그래서 사실 실리콘밸리라는 것은 도전 의식과, 그리고 함께 연대하는 거, 그다음에 리인베스트먼트, 재투자하는 이 의식의 DNA가 있기 때문에 성장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이루고, 우리가 이제 부자라는 주제로, 부자라는 것은 사람마다 정의하는 굉장히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네트워크다. 근데 이 네트워크가, 우리가 사실 부자파 비즈니스 스쿨에 얘기되는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이런 그냥 네트워크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시작을, 저는 작은 공동체라고 그때 말씀드렸고, 이 작은 공동체,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냐, 중력을 가진, 뭔가 사람들을 참여하게 만들고, 이들은 뭔가가 있어. 같이 모이면 뭔가 힘이 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의 어떤 조건이 소속감도 있어야 되고, 비전 쉐어링 돼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 각자 멤버들이 좀 더 높은 기준, 자기를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 그런 향상심이 있어야 되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가진 이 작은 공동체가 있으면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제 키워드였고, 오늘은 제가 AI, 사실 어, 한 2년 전부터 이제 AI라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이 쓰기 시작했고, 뭐 작년에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IT들이 모바일 위주, 그러니까 애플이 2007년도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 스마트폰을 만든 이후에 많은 혁신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제 뭐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쫙 성장했던 생태계,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오픈AI가 들어오면서 이제 많이 달라졌죠. 사실 미국에 있는 지금 기업들,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메타나 뭐 이런 회사들도 엔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어, 옛날에는 진짜 모바일 위주에서, 지금 이제 LLM이라는 대규모 인공지능 언어를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됐는데, 사실 혁명이라는 거, IT 혁명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비스만 느끼는 거니까. 이러면 이 기업, 오픈 AI라는 기업, 이 기업이 성장률 한번 보십시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56%, 이게 이제 이익이거든요. 그다음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900%. 지구상의 어떤 기업도 이런 성장을 한 기업들은 없었어요. 뭐 저도 이 그래프를 보고 요새 그냥 챗GPT 열어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냥 사진으로 보내잖아요. 그냥 올려요, 그냥 찍어가지고. 그러면 뭐 이 그래프에 대해 설명 좀 해줘. 그러면 얘가 다 설명해줘, 이게. 어, 그냥 이게 얼마나 놀래. 그러니까 내가 좀 모르겠다. 그럼 옛날에는 그냥 뭐 설명이라도 물어보고 구글 같은 찾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림 자체를 그냥 올리면 얘가 다 설명을 해줘요. 사실 저는 이제 작업을 할 때 이제 챗GPT를 늘 켜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물어보고 하는 거니까. 근데 예전보다
단위 시간분에 내가 알아가는 양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여기에 어떤 걸 질문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능력이 중요해진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저도 이제 그 executive AI 과정이라고 기업들 임원들이 듣는 과정이 있어요. 어,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AI를 적용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회사에서 AI에 대한 어떤 관점, 이슈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 AI를 어디에 사용하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지? 하는 건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고 이 밑에 쫙 보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뭐 자동화나 뭐 제가 좀 이따 코팔로 말씀드리겠지만 회사에서 업무에 이런 걸 도입했을 때 과연 심리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사람들이 야, 이게 내 일 대체하는 거 아니야? 이거 되게 크거든요. 되게 크고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어떤 날은 엄청 좀 한가하고 어떤 날은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자기 직접적인 상사들, 부장님들이나 임원이 없을 때 그때 어린이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린이날.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일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 날은 왠지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바쁘지 않고. 그 말은 뭐냐면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일들이 회사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AI가 일이 시작하면 AI는 고도의 생산성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 빈틈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걸 회사에 도입하자 그러면 회사에서 이제 꺼린다는 거죠. 그 직원들이. 그리고 Trust and Reliability. 이 챗GPT나 같은 이런 AI가 제공하는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마인셋이라든지 이런 것들, 데이터 레디니스. 이게 뭐냐면 이제는 AI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AI가 서로 AI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쿵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다면 이걸 믿을 수 있냐 과연? 하여튼 이런 문제들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그런 거죠. AI는 우리가 그냥 챗 GPT 쓸 때, 구글보다 좀 편하네. 이거 좀 좋은 검색 수단이네. 하는 그 정도 어떤 도구라기보다는 새롭게 일하는 방식이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볼 영상들이 조금 있는데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에 투자자였습니다. 그때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오픈 AI가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 뭐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픈 AI가 됐을 때. 어. 왜냐하면 뭐 다 여기 있는 엔지니어들 여러분 다 알거든요. 서로 다 알아요.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저기 가고 저기 있던 저기 가기 때문에 더 알아요. 그냥 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특별히 있었겠냐. 뭐 인공지능 한다 그래도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본사가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사가 시애틀이란 말이에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실리콘밸리 굉장히 들어오고 싶었어요. 근데 못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어, 야, 이 기회에 우리도 한번 저쪽에 한번 깃발을 꽂아보자. 이런데 이제 오픈AI가 투자를 받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 이제 초기에 한 135불, 한 13도 투자를 한 거죠. 물론 약간의 재정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투자는 서버 제공이었습니다. 오픈 AI가 데이터를 돌려서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많은 양의 서버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면서 오픈 AI가 상품이 나오면 내가 먼저 독자적으로 쓸래 하는 거죠. 지분율 49% 가져갔습니다. 49%. 하지만 오픈 AI가 처음에 영리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오픈 AI 이사회에서는 발언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상품이 나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 쓴다고 했었고 오픈AI는 처음에 챗GPT를 시작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검색할 때 좀 편하게 쓰는 걸로 시작했죠. 근데 이제 지금 무서워진 건 뭐냐면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 저는 지난 키노트를 쓰지만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MS 워드라든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저는 사실 옛날에 그 윈도우 같은 거 보면 엑셀 이런 것들 뭐 공짜로 파는 뭐 그런 폴더 같은 거 다운받아서 그냥 쓰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일정 금액을 내고 그런 뭐 워드라든지 뭐 파워포인트란 걸 썼단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주로 기업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 그 윈도우하고 MS365를 팔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돈을 벌었던 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AI에 결합되면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코파일럿이란 건데 이게 뭐냐면 일할 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개인들은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줌 미팅을 쓰죠. 요 줌 미팅을.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메이랑 그때 미팅할 땐 팀즈라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기업 회의 솔루션인데 이 팀즈에 코파일럿을 투입시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Imagine you have an appointment that conflicts with your weekly business review. What if you could do both? With Copilot, you can opt to follow a meeting. After the meeting ends, Copilot will summarize what you missed. You'll get a notification in Teams when the recap is ready. This recap will highlight content that was shared, summarize notes, and any action items for you or others whose names were mentioned. You see that one of your customers was discussed, and you want to learn more. You can ask Copilot clarifying questions, and it provides a detailed response. It can tell you why a certain decision was made, and gives you helpful context. You can even ask Copilot what other solutions were considered. And it provides citations from the transcript, so you can see where Copilot drew these conclusions. It's a huge time saver. So that was pretty cool. But the real magic of Copilot happens during a live meeting. Let's say you're in a meeting with your team. You can ask Copilot to summarize the meeting so far. You can see how it summarizes who said what points were made, and it's really capturing the spirit of the discussion. And as the meeting progresses, you can check in on where people stand. You can even ask Copilot what questions are unresolved. It's just amazing to see this happen in real time during a meeting. 이게 뭐냐면 코파일럿이 회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록도 다 해가면서 파악도 하는 거야. 누가 누구 무슨 말 한다, 누가 무슨 말 한다, 누가 무슨 한다. 얘가 어떤 의견을 했다, 어떤 중요하다. 들어와서 있다가 내가 그냥 다 시키면 얘가 기록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미국의 모든 IT 회사 이런 기업들은 하루에도 한 6, 7개씩 이런 미팅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들어가면 임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줌 미팅 하면 기억나는 건 다음에 줌 미팅 잡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대. 뭐 계속 틀어놓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가 회사에 돈 받는 사람들이 많은 회의에 참여하지만 실제로 그 회의를 통해 남는 밸류들이 그렇게 안 남는다는 거지. 이 왜 회의를 하지? 근데 회의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얘를 딱 투입시키면 이렇게 기억도 남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어느 파트들이 뭘 하게 되는지 싹 보내가지고 메일을 쫙 보내버려요. 그 이제 업무 분장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도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지만 만약에 이 줌에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우리가 팀즈로 해서 코파일럿 시키면요. 아 오늘 뭐 김윤희는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핵심이 뭐였어? 그럼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줘요. 그냥 여러분 필기 안 하더라도 정리를 다 해주고 그때 김민희 해준 또 영상이 있는데 그거 어디 있어? 그러면 영상을 딱 보여준다니까 링크까지 다 보여준다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사람이 아날로그로 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카톡 같은 걸로 뭐 또 미팅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잖아요. 얘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다 알람 다 보내요. 이런 미팅 있으나 오늘 미팅 있습니다. 다 마이크로소프트 칼렌더랑 연결돼가지고 대단하죠. 이건 또 회의 때고 이 코파일럿이 회사에서 또 어떻게 또 쓰이냐. 사실 코파일럿을 영어로 아직까지는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버전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영어로 쓰는데 한 인사 담당자가 자기 일을 어떻게 코파일을 통해서 쓸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들. HR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회사의 중요한 핵심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계시죠. 네, 직원 고용이라든지 네. 정책이나 복리후생 같은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계실 텐데 요즘에는 그 신입 직원 또는 기존에 계신 직원들을 위한 또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맞습니다.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코파일럿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냐 먼저 확인한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직무 기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디자이너를 뽑고 싶은데 네. 디자이너의 뭐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 건지 네. 어떤 여러분이 이제 책임을 인사팀의 져야 이제 되는지 직원이에요. 일을 해야 문서를 되는. 먼저 하셔야 그거를 되는데 이제 코파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먼저 생성하실 수가 있고 음. 그 다음으로는 M365 챗을 통해서 음. 지금까지는 지원자 이력서를 3장이든 4장이든 다 직접 보시면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앞으로는 네. M365 챗에 이력서를 보내기만 하면 네. 원하는 핵심 내용만 네. 취합을 해서 빠르게 얻을 수 있어요. 네. 테스트했는데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네. 있더라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루프 코파일럿을 통해서도 인터뷰 질문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아, 네. 이전 경험, 목표, 개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걸 네. 포함한 질문을 생성해줘라고 네.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인사이트를 주더라고요. 요즘엔 대면 미팅도 하지만 온라인 미팅으로도 면접 많이 진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팀즈 코파일럿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하면 더 좋지 아니면 이 지원자가 어떤 대답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통해서 내용을 빠르게 얻을 수도 있어요. 아, 지금 면접을 봤는데 이 지원자가 마음에 들어 그랬을 네. 때 워드 코파일럿을 통해서 제안서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지 합격자 안 홍보 하고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웃룩 코파일럿으로 면접 지원자에게 결과 메일을 또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때 초안을 생성하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한쪽 부서만 한 일이에요. 이걸 인사부가 다 했거든요. 야, 너는 가서 이제 이력서 좀 검토해봐라. 아, 너는 이제 그 담당자, 그 사람한테 인터뷰 질문 좀 뽑아와봐. 인터뷰 하고 나서는 야, 누가 어떤 얘기했어? 뽑기도 하고. 이거를 얘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부가 만약에 6명, 7명 있다면 이제 한 명이 코팔로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마케팅 부서나 여러분 구매 부서나 모든 거에 이게 다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여러분도 알잖아요. 회사에서 누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누가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지. 그게 없는 거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모든, 그러니까 인사부만 이럴 뿐인데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챗을 쓰고 있으면 아빠 챗GPT만 쓰면 안 돼요. 여기 보면 GPT 탐색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검색하면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얘는 이런 걸 많이 쓰는 거예요. 얘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에세이를 쓰는데 얘는 스칼라 GPT를 쓰거든요. 이건 또 달라요. 스칼라 GPT는 학생들이 논문을 쓰거나 뭐 에세이 쓰거나 쓰는 건데 스칼라 GPT한테 물어보면 일반 GPT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자료 소스들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이거를 잘 사용한 애들은 엄청 방대하게 잘 사용할 수 있고 아예 모르는 애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더라도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챗GPT나 이런 AI를 잘 쓰면 업무 효율성을 굉장히 빠르게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이걸 잘 못 쓰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AI가 당신 잡을 대체할까요? No, AI가 당신 직업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AI는 당신 직업을 대체하지 않고 다만 AI를 잘 이해하고 잘 쓰는 사람이 당신의 잡을 대체할 거예요. 그래서 부서 내, 회사 내에 내 경쟁사는 없다. 경쟁자는 없다. 누구예요? AI를 개발해내고 그런 솔루션을 만든 사람이 모든 직원의 경쟁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나의 경쟁자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나의 경쟁자는. 요 그래프, 요것이 이제 부자아빠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오늘 좀 뭐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이런 변화에서 가장 취약한 직이 어딜까요? 가장 취약한 이런 변화에서 저는 딱 두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공급생활자, 인플로이하고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자하고 전문직. 이 비즈니스 오너하고 투자가 이쪽은 비즈니스 오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비즈니스 오너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 그 시스템 안에서는 직원들도 들어갈 것인데 비즈니스 오너한테는 이 코파일럿도 하나의 직원인 거예요. 굉장히 저렴하면서 일을 성실히 잘하고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너인 사람한테는 이 인공지능 변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 기업들 보면 그 회사 가치는 직원들은 잘리고 하지만 회사 가치는 굉장히 올라가는 회사도 있거든요. AI가 도입됐다고 그러면 직원들 엄청 싫어하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 비즈니스 오너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비용은 줄이면서 생산 높아가니까. 그러면 제가 왜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전문직, 특히 요 지금 전문직, 지금 한국 엄마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전문직이 좋지 않을까, 전문직이 그래도 안전하질까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인터뷰 잠깐 보여드릴게요.
즉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운 인간의 노동 환경이 정립이 될 겁니다. 실제 제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 기업들이 저런 거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뭐 대규모로 상담하는 직군들 있죠. 뭐 콜센터나 어떤 대규모 마케터들 그런 분들 또는 어떤 정보나 물건을 서칭을 해가지고 구조화시키는 거. 좀 표현이 어려웠지만 일례로 이걸 MD라고 하죠. 유통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런 직군들을 보게 되면 업무의 특성이 있어요. 일이 굉장히 루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교육하는 매뉴얼이 표준화가 딱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직군에서 근무하시는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또한 그 직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편이에요. 이러니까 스트레스 수준 높은 거 기계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고 많은 사람이 하니까 기계로 대체하면 원가가 낮아지고요. 루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키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직군들에 대해서 실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대체가 빨리 일어날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아직도 그 얘기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뭐 2학년, 3학년인데 의대, 법대 거기 확실한 거 아니니까 아직도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실제 그 믿음이 아직도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뭐 저희 아이도 그런 쪽 공부하는 건 제가 약간 반대했어요. 그렇다고 제 뜻대로 저희 아이가 결정한 건 아니겠지만은 저는 물어봤을 때 아빠 생각은 그렇지는 않으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고 뭐냐 이런 거예요. 부모님 마음 똑같거든요. 우리 아이가 뭔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죠. 그게 과거에 얘기했던 전문 직종입니다. 근데 전문 직종은 시대의 변화량이 적을 때 통용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업도 막 흔들리고 스타트업 요동치고 있는데 전문 직종은 단단한 반석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애도 여기 올라가면 좋겠어. 근데 이제 시대가 이 반석 자체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전문직이라는 거는 뭐가 문제냐 하게 되면 한 번이 깨져버리는 순간 다른 직종에 응용하거나 접목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도 의사직을 갖고 계신 선배님들이나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의사라는 직업을 안 하게 되면 당장 다른 쪽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쉽진 않아요. 사실은 이게. 그 새 시대에는 저는 특정한 전문직의 뾰족한 뭔가 자기의 나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환경이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변해가는 세상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적응 능력, 카멜레온과 같은 변화 능력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분 생각이 굉장히 동의하는 게 내가 어떤 일인데 내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직원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내 대신 들어온 사람들도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있다. 그럼 대체되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학습 능력은 AI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냥 바로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음성인식까지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지 않는 뭐 어떤 미국 같은 데도 콜센터 업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의 다 대체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거의 다 대체되고 그다음에 뭐 모든 분야는 아니지만 사실 그래요. 의사 변호사가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로 뭐 클라이언트를 만나거나 상담하는 있지만 실제로 여기도 페이퍼워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 전문직들도 하는 것들이 페이퍼워크만 또 하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금방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옛날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은 하기 어려웠지만 근데 이런 거죠. 하지만 특정 분야의 고도의 경쟁력을 가진 전문직들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하지만 시작 단계에 있는 사람들, 아직 뭔가 학습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옛날만큼 어떤 전문직을 따더라도 그런 밸류는 못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지금 뭐냐? 굉장히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이게 동의를 하고 사실 제가 제 아이들에게도 뭔가 노출시키고 있는 것들도 이런 적응 능력이 아닐까. 저 희망이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빠, 나 이제 6학년인데 나 한국 가면 아빠 초등학교 나 몇 번 바꾸는 줄 알아요? 우리 희망이가 초등학교를 6번을 옮깁니다. 6학년인데 여섯 개의 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보통 우리 동네 다니잖아요. 보통 여러분 초등학교 뭐 동네 다니지 뭐 안 바뀌잖아요. 그냥 그만큼 뭐냐면 엄마 아빠가 떠돌아 다녔다는 거야. 그냥 엄마 아빠가 떠돌아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적응력은 좋다. 이 동네 살았다가 저 동네 살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움직이는 건 지금 시대에 아주 좋은 겁니다. 진짜 우리가 뭐 막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우리는 늘 변화를 추구했고 그때 맞춰서 한번 움직이자 하면 우리는 늘 쉽게 움직였기 때문에 저희는 뭔가 매이는 건 없어요. 보통 애들 그래도 학교 계속 다녀야 되는데 어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동하면 애들도 다 따라다 다니지만 그만큼 제가 여기 미시건에 있을 때 희망이가 4학년까지 다니고 또 5학년 또 1학년 갔다가 또 여기 펠로알토 와서 다니고 있지만 저는 적응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되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E나 S 쪽에 내가 속하고 있다면 이것을 B나 I 쪽의 감각을 굉장히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1주, 2주, 3주차 비즈니스쿨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사실 이 비즈니스쿨 강의 하나로 뭐 여러분을 뭐 비즈니스 오너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베스터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저는 시그널들 힌트들 그리고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키워드들. 근데 누가 이게 이동해 나가느냐? 진짜 위기감을 느끼고 아 이렇게 그냥 살아서는 5년, 10년 후 미래가 진짜 분명하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사실 인플로이들도 고민 많이 하거든요. 자영업자, 전문직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물론 비즈니스 오나 인베스터들도 고민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인플로이나 셀프 인플로이들이 고민할 때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자기 분야에서는 이 직장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딴 직장은 뭐 좋은 게 있을까?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그리고 사실 자영업이나 전문직은 이 분야에 깊이 들어가면 다른 걸 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까 전에 교수님 얘기했죠. 의사가 의사 그만두고 딴 거 하기 쉽지 않다. 변호사 그만두고 딴 거 하기 쉽지 않다. 그럼 뭐냐? 내가 지금 뭔가 딴 일을 하기 쉽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이나 S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B로 갈 수 있어야 될까?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어떻게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키울 것인가? 그럼 비즈니스는 뭘까? 피터 드러커 이분이 유명하죠?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피터 드러커는 유일하게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학문이란 게 없었어요. 그냥 회사 운영, 뭐 그냥 사업은 있었지만 경영학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이 피터 드러커가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만들면서 그때 이제 비즈니스 스쿨도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마케팅, 브랜딩, 세일즈 여러 가지 것들이 쫙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심플하게 얘기했어요. The purpose of business is to create and keep a customer. 비즈니스의 목적은 고객을 만들고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고객을 만들 수 있고 그 고객을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그 뒤에 좀 흥미로운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좀 말씀드릴 텐데 여기 스탠포드에 보면 스탠포드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명품들이 굉장히 많은 이 팔로알토하고 베이에리아에 있는 유일한 고급 쇼핑 지역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옷에 거의 돈을 쓰지 않아요. 사실 팔로알토나 베이에리아에 보면 연봉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는 초봉이 얼마부터 시작하냐면 초봉이 아주 못 받는 사람이 실력면 15만 불부터 시작해요. 한국 돈은 2억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직장 한 3년, 4년 때 되면 35만 불, 40만 불 시작해요. 굉장히 여유가 있죠. 물론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받는 만큼 크게 큰 효과는 못 느낄 수 있지만 사실 한국 보면 그 돈에 대비 자기가 받는 임금 대비 어떤 패션에 쓰는 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옷에 돈 진짜 안 써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쓰는 브랜드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마 이 옷은 꼭 사야 돼 하는 브랜드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나눠져요. 여기 팔로알토 베이에리아 오면 이 브랜드 두 개가 굉장히 명확하구나 할 때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고급 브랜드 가장 좋아하는 고급 브랜드 뭐냐? 로로 피아나요. 로로 피아나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 로로 피아나. 제가 왜 로로 피아나를 말씀드렸냐면 이 브랜드 스토리 안에 우리가 비즈니스 오너로서 캐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좋지만 다양한 시각자를 통해 설명드리기 좋으니까 오늘은 브랜드보이를 좀 호출할게요. 브랜드보이가 굉장히 정리를 잘했거든요. 제가 한 4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너무 유익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로로 피아나가 어떻게 최고의 브랜드가 됐고 왜 부자들이 굉장히 선호하게 되는지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실무용으로 시작한 보잘것없던 브랜드가 찐 명품 브랜드가 된 비결은 뭘까요? 왜 전 세계 부호들은 한 번 로로피아나에 발을 들이면 평생 이 옷으로만 옷장을 채우고 싶어 할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로로피아나입니다.
LVMH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과 그의 아들 앙투앙 아르노에게는 오랜 전통이 있었는데요. 매년 여름이면 이탈리아의 휴양지 포르토피노에 있는 로로피아나 매장에 들러서 폴로 셔츠와 스웨터를 고르는 일이었죠. 사실 아르노 부자는 루이비통, 디올, 지방시 같은 온갖 명품 브랜드를 다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매년 여름마다 로로피아나 매장에서 옷을 구입한 겁니다. 앙투앙 아르노의 말입니다. 로로피아나는 아버지와 제가 LVMH 외에 있는 유일한 브랜드였습니다. 우리 부자는 로로피아나의 클래식한 스타일에 못 빠졌거든요. 이후 LVMH가 로로피아나를 인수하면서 앙투앙 아르노는 로로피아나의 CEO를 맡게 됐는데요. 아르노 부자가 가진 추억 때문인지 앙투앙 아르노는 로로피아나를 조금 색다르게 운영합니다. 보통 LVMH는 루이비통, 디올 같은 유서 깊은 회사를 인수한 후에 젊은 감각을 주입하잖아요. 마크 제이콥스, 에디 슬리먼, 니콜라 제스키에르 같은 특급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그 변신을 주도하고요. 그런데 로로피아나에는 여전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없습니다. 마케팅 부서도 두지 않고 있고요. 이건 로로피아나 가문이 LVMH와 인수 협상을 벌일 때 요구한 사항 때문인데요. LVMH가 로로피아나를 인수하더라도 스타 디자이너를 영입하지 않는다. 로로피아나 창업주 피에르 루이지 로로피아나의 말입니다. 로로피아나에게 중요한 세 단어는 첫째는 품질, 둘째도 품질, 셋째도 품질입니다. 그러니까 로로피아나는 최고의 품질력만 갖추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나 마케팅팀을 두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로로피아나가 생각하는 품질력의 핵심, 수직 계열화입니다. 이건 원료 생산에서부터 완제품 제조, 직영 매장 운영까지의 일을 전부 로로피아나가 맡는 건데요. 로로피아나는 모직물 업체에서 출발한 만큼 세계 곳곳에서 희소한 원재료를 수급합니다. 그 재료를 이탈리아의 장인들이 손수 다듬어서 시그니처 스타일을 창조하고요. 완제품은 로로피아나 다움이 꽉 들어찬 매장에서 우아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듯 로로피아나는 하나의 완벽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진짜 경쟁력이라 믿고 있고요. 2023년 7월 로로피아나가 시작한 생산 이력 추적 서비스도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매장에서 로로피아나 제품에 새겨진 QR코드를 스캔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생산지에서부터 매장까지의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제품의 정품 여부를 알 수 있고요. 구매자의 소유권을 등록할 수도 있고 그 소유권을 대대로 물려줄 수도 있죠. 재미있는 건 로로피아나의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 아우라 블록체인 컨소시엄인데요. 이 블록체인 회사는 LVMH, 프라다, 까르띠에 같은 명품 대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로로피아나가 모기업 LVMH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로로피아나의 제품력을 향상시키고 그 제품력을 여실히 드러내는데 LVMH를 활용하는 거고요. 로로피아나에게는 이것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소개받고 매장 수를 늘리는 데서 도움을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니까요. 어떠세요? 지금의 로로피아나를 만든 유일한 욕심 아시겠죠? 최상의 품질 지향입니다. 그리고 로로피아나처럼 품질에만 유일한 욕심을 내는 브랜드, 명품 브랜드 사이에서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고요. 1960년대 낙타과 동물인 비쿠냐가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비쿠냐는 4,000m가 넘는 안데스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동물인데요. 워낙 섬세한 털을 가지고 있어 안데스의 여왕이라 불리죠. 그런데 바로 그 털 때문에 밀렵꾼들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전 세계 비쿠냐의 숫자는 5,000마리까지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이때 로로피아나는 희한한 생각을 떠올렸는데요. 우리가 비쿠냐 보호를 위해 직접 나서면 어떨까? 그리고 로로피아나는 페루 정부와 안데스 지역사회에 요청했습니다. 저희에게 비쿠냐 털을 구매할 수 있는 10년간의 독점권을 주십시오. 대신 저희는 비쿠냐를 죽이지 않고서 털을 얻는 원주민에게만 원사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렇게 페루 정부와 로로피아나의 계약이 체결됐죠. 그 결과 비쿠냐의 개체수는 단 5년 만에 2배로 불어났고요. 이에 고무된 로로피아나는 600만 평이 넘는 땅을 구입해서 비쿠냐를 위한 자연보호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페루 정부와 로로피아나의 독점 계약은 한 번 더 갱신됐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1980년대 로로피아나의 창업주 피에르 루이지 로로피아나는 내몽골의 고원을 여행하다가 흥미로운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도 성인 털보다 아기 털이 훨씬 더 부드럽지 않나? 그럼 아기 염소털도 부드럽지 않을까? 그때부터 로로피아나의 아기 염소털 연구가 시작됐죠. 예상했던 대로 11개월 미만 아기 염소의 털은 성인 염소 털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기 염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캐시미어 양이 성인 염소의 3분의 1 수준이었다는 거죠. 이걸 직조하는 방법도 굉장히 까다로웠고요. 그런데 로로피아나는 포기를 모르는 브랜드였습니다. 아기 염소털을 인위적으로 깎지 않고
털로 빗질을 통해서 얻는 방법을 고안했고요. 이 털을 직조하는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 무려 10년을 투자했죠. 그 결과 로로피아나만의 전매 특허 베이비 캐시미어가 탄생했습니다. 베이비 캐시미어는 일반 캐시미어보다 몇 배나 더 가볍고 부드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서 오직 로로피아나만이 생산할 수 있는 캐시미어였고요. 또 로로피아나는 최첨단 기술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수분에 약한 캐시미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어텍스에 상응하는 스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심지어 로로피아나는 일본의 장인들과 협업해서 데님과 캐시미어를 섞은 캐시 데님도 만들었는데요. 이건 빳빳한 청바지를 로로피아나가 따뜻하고 보드랍게 만든 데님이었죠. 로로피아나에서는요, 로로피아나 제품력의 비밀이 와리프라는 질문법에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멸종위기의 비쿠냐를 살려보면 어떨까? 만약 아기 염소털로 베이비 캐시미어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만약 캐시미어와 데님을 믹스해보면 어떨까? 늘 와리프라는 질문을 던지고서 그에 대한 답을 집요하게 찾아내는 게 로로피아나의 방식이죠. 저는 이 영상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깊었고, 제가 이걸 보면서, 난 이 영상 계속 보는데, 생각나는 기업이 계속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생각나는 기업이. 와, 정말 다르구나. 진짜 한 분야를 꽉 잡고 있는 기업들은 다르구나.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면, 타협하지 않는 철학은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들은 그 제품의 가치를 키우며, 고객들은 그 가치에 참여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다. 그 욕망이 바로 동경이며, 동경은 전염되고 그 전염도의 크기가 브랜드의 가치이다. 제가 이제 적은 건데 이게 여러분 저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건을 다시 파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만들고 그 철학을 통한 스토리들을 키워나가면서 그 스토리 쌓이니까 고객들 참여하고 싶은 가치가 만들어지고 그 가치가 있으니까 야 나도 그 가치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욕망이고 욕망을 넘어서 동경이 되면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게 되거든요. 알리게 되면 그것이 전염되면서 하나의 브랜드 세계가 만들어지고 되는 이런 거죠. 진짜로. 또 하나의 패션 브랜드, 이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선택한 브랜드는 뭐냐? 바로 이런 것 중에 바로 파타고니아가 있습니다. 극과 극이죠. 로로피아나는 이탈리아 굉장히 고급스러운 엄청 비싼 명품이고 파타고니아는 가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 여기 돌아가는 사람들 아우터는 파타고니아 다 입어요. 그냥 다 입습니다. 그럼 파타고니아는 또 어떤 철학을 갖고 있을까? 이 유명한 광고 컨셉 있잖아요. Don't buy this jacket. 이거 사지 마라. 여러분 파타고니아 자켓을 사지 마세요. 이 컨셉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있죠? 여기 이제 reduce, repair, reuse, recycle. 이게 이제 파타고니아의 철학이에요. We make useful gear that lasts a long time. You don't buy what you don't need. 필요하지 않다면 you don't buy.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샀다면 우리가 그걸 끝까지 라이프타임 수선해 드릴게요. 그리고 자신 있게 해줄게요. 그리고 이건 다 재활용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컨셉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가장 위대한 상품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거다. 새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철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실리콘밸리나 이 기업인들도 이 철학에 하는 거죠. 아까 같은 고도 품질력은 뭐냐? 로로피아나. 하지만 그냥 아우터 같은 거는 이 친환경에 신경 쓰고 도전의식이는 이 파타고니아. 사실 파타고니아 이 그 창업자 이본 시나드는 이 뼛속까지 모험가예요. 뼛속까지. 그러니까 사실 파타고니아가 사람들한테 어필했던 건 뭐냐면 야, 이 창업주가 진짜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창업주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야, 밖에 이 해안가에 있으면 그 파도가 좋으면 야, 다 가서 서핑해. 이게 이제 창업자의 컨셉이었거든요. 왜냐, 이 사람이 본투비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서핑하고 그다음에 암벽 등반하는 사람이 이본 시나드였거든요. 사실 이본 시나드는 한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파타고니아 프로젝트 이분이 한국에 왔었어요. 한국에 군인으로 와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 보면 Let My People Go Surfing 이게 이제 이본 시나드 쓴 창업자 책인데 이 한국 와가지고 주한미군 이등병으로 와가지고 등산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산을 너무 잘 타니까 여기 보면 북한산 인스봉에는 시나드 A 코스하고 시나드 B 코스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등산로를 개척한 창업주예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이 사람은 도전 정신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필이 된다. 어필이.
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뭐 커피를 먹지 않습니다. 커피 쓰기 때문에 저는 커피숍 가면 달달한 거. 사실 그래서 미국에는 그렇게 뭐 주문할 게 없어. 한국 가는 오곡 라떼도 있고 고구마 라떼도 있고 말차 라떼도 있는데 뭐 저는 여기서 커피숍을 많이 가지 않는데 여기서 그 사실 미국에서 서부 쪽에서 가장 이제 상징적인 회사가 딱 두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스타벅스하고 블루바틀이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여러분 아시죠? 시애틀에서 만들어졌고 블루보틀은 샌프란시스코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스타벅스하고 블루보틀하고 똑같은 커피지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브랜드는 좀 다릅니다. 스타벅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공간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리저브 같은 그때 시카고에서 가장 큰 그 스타벅스 매장도 있거든요. 스타벅스 리저브. 그리고 한국도 많은 스타벅스들이 각 매장마다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블루버틀은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진짜 제대로 만드는 커피, 핸드들이 만든 커피 요거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공간을 파는 스타벅스라고 그러고요. 블루버틀은 커피를 파는 블루버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블루버틀은 커피가 나오면 서비스가 끝나고 왜? 최고의 커피를 만드는데 이 회사가 밸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스타벅스는 커피가 나오면 서비스가 시작된다. 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그 공간의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창업주의 어떤 생각과 창업주의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 같은 건 하워드 슐츠고 여러분 블루보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임스 프리드먼이라는 클라리넷 연주자였죠. 클라리넷 연주자. 이 사람은 그 교향악단의 클라리넷 연주자였는데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이제 연주를 하러 갈 때도 꼭 자기 핸드 드립하는 그 커피 내리는 그 원두 같은 꼭 갖고 다녔어요. 그 최고의 커피는 내가 내려 마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커피를 너무 잘 만들다 보니까 누가 쪼매난 게 동네에서 주일장 같은 데서 쪼매난 장소를 만들어 준 거예요. 너 커피 너무 좋아하니까 여기 이제 손님들 이제 무슨 스몰 장터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을에서 하는 것들, 동네에서 하는 거. 거기에서 네 커피 한번 팔아봐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첫날 300불 정도를 벌었대요. 오? 이거 괜찮네. 야, 내가 좋아하는 커피 그 사람들의 얘기하면서 커피 다 내려줬는데 네가 커피 끓여주는 커피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년 만에 자기 혼자 커피 가방 끌고 다니는 그 커피가 전 세계 70개국 나왔고 이분은 이제 5천억의 회사를 판 거죠. 예. 결국은 창업작을 닮은 브랜드가 가장 매력적이고 사람들은 그 브랜드를 통해서 창업자의 소울을 느끼고 싶어 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들 보면 뭔가 있어요. 그 안에. 아까 같이 로로피아나 같이 그 회사가 어떻게든 타협하지 않고 계속 집중하는 그 철학이 됐든 뭐 품질력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그 느낌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장소나 그런 데 가면 이 창업자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커피숍 가든 식당을 가든 뭘 사더라도 이거 오너가 엄청 신경 쓰는 그게 느껴지는 곳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펙보다 소울이 중요하다. 직장인이나 전문직들은 스펙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느 대학 나왔어요. 어느 업무를 하고 수 있어요. 내 커리어 뭐 할 수 있어요. 사실 여기 이제 사람들 만나면 링크드인을 고려를 많이 해요. 링크드 보면 나의 직무 기술을 넣게 돼 있어요. 나는 어떤 것들을 잘합니다. 어떤 것들 잘합니다. 사실 그런 스펙들은 인플로이나 S한테 중요한 거지 실제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저는 소울인 것 같아요. 소울. 그럼 이 소울은 뭐 하는 거야? 애매한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엇이 나를 나답게 만들까 하는 질문을 계속 할 수 있는. 아까 보시면 무엇이 로로피아나를 로로피아나답게 만들까? 무엇이 파타고니아를 파타고니아답게 만들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게 딱 이 그 소울을 계속 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무엇이 그 브랜드를 그 브랜드답게 만들까? 무엇이 애플을 애플답게 만들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나는 뭔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뭐 로로피아나 같은 어떤 제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블루보틀 이런 특성처럼 내가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꼭 무엇을 만들어야만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팀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 달러 쉐이브 클럽이죠. 달러 쉐이브. 이건 면도날 파는 기업입니다. 면도날.
우리가 보통 면도날 살 때 남자분들 면도 많이 하시니까 어디에서 사세요? 뭐 쿠팡에 주문하든지 아니 마트 가지 그렇게 사잖아요. 근데 한 명의 창업자가 왜 비싼 돈 주고 그런 매장에서 광고 비중을 써야 되냐? 달러 쉐입 1달러만 내면 우리 제품을 구독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사실 달러 쉐이브 클럽은 약간 디자인만 바뀌었지 만드는 게 없어요. 달러 쉐이브 클럽의 이 면도날은 어디서 만드느냐? 한국에서 만듭니다. 도르코에서 만들어요. 도르코. 한국 칼럼에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금방 다음에 보여드릴 이 영상, 아주 이 짧은 영상으로 달러 쉐이브 클럽은 완전 스타 기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I'm Mike, founder of DollarShaveClub.com. What is DollarShaveClub.com? Well, for $1 a month, we send high quality razors right to your door. Yeah, $1. Are the blades any good? No. Our blades are f***ing great. Each razor has stainless steel blades, an aloe vera lubricating strip, and a pivot head. It's so gentle a toddler could use it. And do you like spending $20 a month on brand name razors? 19 go to Roger Federer. I'm good at tennis. 광고비로 간다는 거야. 19달러. Think your razor needs a vibrating handle, a flashlight, a back scratcher, and 10 blades? Your handsome ass grandfather had 1 blade and polio. Looking good, pop up. Stop paying for shave tech you don't need. And stop forgetting to buy your blades every month. Alejandro and I are going to ship them right to you. We're not just selling razors, we're also making new jobs. Alejandro, what were you doing last month? Not working. What are you doing now? Working. I'm no Vanderbilt, but this train makes hay. So stop forgetting to buy your blades every month and start deciding where you're going to stack all those dollar bills I'm saving you. We are DollarShaveClub.com, and the party is on. 이 컨셉 shave time, shave money.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껴라. 그러니까 뭐냐면 창업을 할 때 어떤 자기가 만들지 않았어. 이 사람 면도날은 사는 방식, 컨셉을 바꾼 거예요. 그 컨셉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창업한 지 2년 만에 이거 만들어서 얼마나 벌었냐. 이게 놀라요. 2년 만에. 유니레오 샀어요. 유니레오 이 회사를 얼마에? 1조 3천억 원에 샀어요. 1조 3천억 원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의 제조에 만들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그걸 발견한 거죠. 왜 굳이 저 비싼 돈을 두고 광고비를 내면서 저 면도날 써야 될까? 매달 쓰는데 사람들은 매달 쓰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불필요한 기능을 가지면서 광고비를 내면서 사야 될까? 여러분 그냥 1달러 내면 저희가 구독으로 보내드릴게요. 퀄리티 좋은 거. 그거 사세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일즈나 마케팅이나 브랜딩, 비즈니스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고객들이 참여하고 싶은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전에 로로피아나의 컨셉이나 파타고니아나 달러쉐이브 같은 거 보면 야, 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내가 동참하고 싶은데 달러쉐이브닷컴은 야, 너 진짜 웃기다. 그래, 굳이 내가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살 필요 없었었지 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오너가 가려면 이런 거죠. 알리고자 하는 여러분 가치가 있는지, 그러면 그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또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있는지. 이게 이제 사실 비즈니스 구성하는 점 3가지거든요. 밸류가 있냐? 너 시스템이 있냐? 아니 팀이 있냐? 요거예요. 밸류 시스템 팀이에요. 요게. 요거가 핵심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결정하는 건데, 그럼 아이템 같은 걸 고를 때도 저는 지금 한국의 지금 베스트셀러 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 옷 슬라이드 사진 찍었는데 나를 소모하지 않은 현명한 태도에 가서 1주였는데 그 전까지 6주 동안 무슨 책이 1등이었냐 이거예요. Same as Ever라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6주 동안 1위였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누구냐면 작가가 모건 하우젤인데 제가 이제 마크 맨슨이라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를 제가 했거든요. 그 사람이 굉장히 스마트한 걸 보니까 이 책 쓴 사람이에요. 돈의 심리학. 모건 하우젤. 이 책 내가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 사람 책이 한국에 출시되자마자 바로 베스트셀러. 이분이 비즈니스 여러 가지 인사이트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AI다, 뭐 새로운 IT다 많이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들은 그런 것들은 아니다. 제가 인류 역사를 쫙 봤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아이템들은 이런 아이템들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잠깐 인터뷰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로 하지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situation than just pandering to something that's out of my control. The most successful stock of all time in the history of the US economy. And there's nothing 미국에서 even close. 가장 Not Berkshire Hathaway, not 주식가격이 Microsoft, not 높았던 Tesla. It's Philip Morris. And 그건 what's so 담배 interesting 회사라는 about 거. that, of course, like it's addictive. So we could just end the story there. But the other thing about that is that they make the same product today that they did 100 years ago. It's just a product that people like. Now, of course, they might like it for reasons that we're not thrilled about. But I think that's like good products win in the long term. Products that people like 롱텀. and like you don't need to change. 오랫동안 It's not a 사람들이 쓰는 constant like 제품을 만드는 게 iterate 핵심이다. on this cycle to figure out how we're going to advertise this. It's just like build a product that people want to buy. 사람들이 좋아하는 and just 제품을 keep it going. 만들고 And other 그걸 계속하면 examples, 된다. the most successful stock market industry and sector are consumer staples like toilet paper, soap, toothpaste. 이런 That's what works 휴지나 forever because 비누나 people want 이 toothpaste 치약 만드는 today as 회사들이 much as 가장 they did 50 강하다는 years ago. 거죠. Which 이걸 you can't say 오랫동안 that 만들면 about 그 회사 가치가 iPhones 가장 or 높다는 거지. AWS or anything like that. That might be gone tomorrow. 아이폰도 It 아니고 makes 아마존 sense 아니다. too because it doesn't matter how bad the economy gets. 아무리 You know, 경제 I still gotta 나쁘더라도 wipe my ass and brush my 난 teeth. 화장실 So 가서 It all 엉덩이 just gets 닦아야 back 되고 to 양치해야 what's 된다. sustainable is what you should be chasing. Yeah. That's like such a broad-based rule of life.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비즈니스를 할 때 사람들의 일상 라이프에 있는 베이스 룰을 봐라. 그 룰을 따라서 창업하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폰이나 아마존이나 챗GPT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게 되지만 다른 것들이 나오면 또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지금 저는 구글을 많이 쓰지 않거든요. 거의 챗GPT를 쓰기 때문에. 하지만 구글에 연관했던 사람도 있죠. 그게 얼마? 구글 뭐 2006년도에서 제가 한 15년 정도 썼겠죠. 하지만 이제 쓰지 않는다고 챗GPT 썼죠. 하지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건 치약질소, 샴푸, 세제 같은 이런 아이템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얘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런 부에 관련된 작가가 한 말이에요. 비즈니스 하려면 그런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생필 비즈니스 길을 잡아라. 그게 가장 대단하다. 생각나는 기업이 또 있죠, 여러분. 제가 괜히 뭐 아메리카 몰고 가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기 광고예요. You can clean without phosphates. phosphate이 뭐냐면 인산염이거든요. 인산염. 그러면 인산염이 뭘까? 인산염이 뭐 자연 그 생분해 안 되고 자연에 들어가면 이제 부영하기 때문에 이제 녹조 현상에서 자연에 아주 안 좋다는 게 있잖아요. 만들 때부터 인산이 없었거든요. 근데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요? 챗GPT한테 물어보지. 야, 인산염을 사람 그 세제 왜 넣는 거야? 아, 세제 인산염 사용에는 이런 거죠. 물의 경도도 조절하고요. 세척력도 향상되고요. pH 조절되고 재현 방지가 돼가지고 인산염 무조건 씁니다. 그래? 그럼 이거 안 좋잖아. 안 좋죠. 너 빨래 세제는 타이드 아니야? 예, P&G 제품 타이드입니다. 대화를 제가 하는 거야. 이게 들어오면 그냥 대화하면 돼 그냥. 야, 걔네들 인산염 쓰냐? 아, 걔네들 많이 썼었는데 요새는 인산염 많이 줄이는 추세예요. 야, 그럼 언제부터 안 쓰기 시작한 거야? 아, 1970년대는 환경 관련된 우려가 증가하면서 그때까지 계속 썼고요. 90년대 초반도 그랬는데 201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거의 없애기 시작했어요.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러면 아메인 처음부터 인산 안 썼는데 너 알고 있냐? 예, 아메인 초반부터 안 썼다는 거 알고 있어요. 1959년도부터 안 썼습니다. 이런 철학 때문에 아메인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 세포를 제거하는 브랜드를 잘 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다 알고 있어요.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해. 챗GPT is my friend. 알려주는 거예요. 네. 초기부터 이 철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환경단체에 있더라고요. 녹색 구매 가이드라인이에요. 우리 환경단체, 우리 정부 어떤 기관 중에 가이드라인이 뭐냐. 일단 적은 양의 세제를 쓰십시오. 수질오염 적게 일어나는 제품 사십시오. 생분해성 물질을 쓰십시오. 세체에 포함된 무기물질 적은 제품 쓰십시오. 자연생태의 독성이 적은 제품을 쓰십시오. 리필 용기로 만든 제품을 사용합시다. 적정 세제량 적은 세제 공급을 쓰십시오. 환경화학 인증 제품을 사용합시다. 이게 여러분 공고문이에요. 공고문. 우리가 홈미팅 할 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정부의 공고문이에요. 이렇게 쓰시라. 그렇죠? 요 영상 한번 볼게요. 뉴트라이트에서 9년 전에 처음 만든 영상. 여러분, 로로피아나 생각하면서 보시면 정말 이해가 잘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최고의 식물 영양소를 위한 뉴트릴라이트의 75년 철학입니다. 무당벌레가 해충을 잡고 지렁이가 땅의 힘을 키우는 자체 유기농 농장. 그리고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책임지는 토탈 시스템. 뉴트릴라이트가 세계인의 건강 상식이 된 이유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여러분, 제가 우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로로피랑 똑같습니다. 내가 옷 만들기 위해서 털을 내가 직접 하기 위해서 그 비쿠냐, 그 염소까지 내가 관리한다. 씨앗부터 관리해서 마지막 패키지까지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왜냐? 제품에 대한 아주 고집적인 집착이 있기 때문에, 집착이. 그러니까 어떤 것도 못 맡기는 거예요. 이 회사가 건강기능식품이면 전 세계 뉴트라이트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아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여기 와서도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하면서도 제가 어떤 인사이트를 빨리 뽑아내고 배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꾸준히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아, 이런 기업들이 계속 경쟁력이 있구나. 사람들이 정말 몰라요. 아메이라고 그러면 뭐 치약세제, 뭐 사람들한테 뭐 좀 팔려는 거, 부담 주는 거 그와 상관없이 아까 롤오피엔 할 때 놀랐죠. 와, 어떻게 저렇게 염소 새끼들하고 비쿠냐 키우고 저 직물까지 다 할까? 근데 이거 보면 왜 안 놀라냐고. 비쿠냐 키우는 땅까지 컨트롤하지는 않아요. 근데 뉴트라일은 우리가 먹는 그 씨앗은 땅까지 제조한다. 그 식물까지. 그리고 아까 와리프라고 그랬죠. 어떤 직물이 가장 부드럽고 고급스러울까? 뉴트라이트도 수천 개에 해당하는 식물 영양소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어떤 걸 조합했을 때 사람한테 가장 좋은 식물 영양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이 사람들이 지금 필요할까? 이거를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외부 연구기관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저는 비즈니스 감각을 배우기에 저는 이만한 회사 이런 아이템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딱 접촉했을 때 이해할 만한 그런 가치를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거나 내가 못 만들다면 의미 있는 가치를 발견해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알려나가면 가치사슬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가치사슬을 확장하는 것이 사업의 성장이고 일정 수준 이상 성장시킨다면 여러분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의미 나오죠. 만들거나 발견하거나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거고 효과적으로 그러면 가치사슬, 밸류 체인이 만들어지고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을 확장하는 것이 사업이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될 것이다. 얘기만 들어서는 쉬워 보이는데 얘기만 들어서는 뭐 금방 한 페이지로 정리하시는데요. 부자 금방 되겠네. 같이 발견해가지고 뭐 알려나가면. 근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막상 하려고 그러면 왜 못하느냐. 막상 못하느냐. 거긴 여러분 여러 가지 규제들도 있고요. 레귤레이션. 그다음에 자본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쟁자들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 뭘 만들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봅니까? 어떻게 노출시켜요? 인지도가 없으니까. 그리고 팀을 짜려면 누구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가 사업가들 가장 힘든지 아십니까? 사업가들이 이거 아시면 놀랄걸요. 뭐가 제일 힘들까? 사업하면 죽을 만큼 힘들대요. 하지만 그 죽을 만큼 힘든 것을 견뎌낼 만한 Y가 없다는 거죠. 이게 없다는 거예요. Y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E나 S에 속한 사람이 B나 I가 되고자 하는 Y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장애물들을 못 견뎌내는 거예요. 뭔가 했을 때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들, 망하지 모를까 두려움들, 누가 하면 막 시선 소리 듣고 부딪히고 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밀고 나갈 Y가 없다는 거죠. 이 Y를 가지는 게 저는 비즈니스의 처음 시작이자 전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밀고 나가니까. 그래서 비즈니스 성공한 사람들은 가치사슬을 만든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 체인.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보세요. 이런 수많은 로고들이지만 이것은 각각의 밸류 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도 밸류 체인, 가치가 있고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이 있고 팀이 있고 팬덤이 있습니다. 모든 브랜드들이 보면 다 밸류 체인으로 보시면 돼요.
맥도날드도 가치가 있고요. 가치가 먼저 있고 그것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것을 공감하는 팬덤들, 고객들이 있고 다 밸류 체인이에요. 밸류 체인. 그래서 2장이죠. 부자법 인수의 2장. 네트워크 마케팅의 두 번째 가치.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 성공에 대한 태도, 리더십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사람 관리는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변화할 때는 네 가지 팩터가 필요한데 정신적, 영적, 감정적, 신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책들 보면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책들이.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 변화 같은 것들을 비즈니스를 볼 때 아까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이제 제가 예로 들면서 추구하는 가치들 어떤 것 좀 쉽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인상 깊은 게 뭐냐? 한 가지 말해두고 싶은 점이 있는데 비행학교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그럼 어떤 회사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한다면 어떤 팀이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을까? 저는 솔직하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첨언을 한다면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교육 시스템이 좋아도 네가 배우고자 않으면 어떤 교육 시스템도 무용지물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배우고자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어떻게 압니까? 결국은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만 먹는다면 배울 수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딱 창업을 하거나 만들어내서 밸류를 더할 수 없지만 아까 제 아이템, 모건 하우젤이 말하는 오래 쓰는 제품들, 사람들이 진짜 오랫동안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제품들, 그렇죠? 그리고 유니크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이 제공되는 회사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정리를 해가면 지금 시대는 물질 소비 시대에서 의미의 소비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단순히 기능이 좋다고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가치관과 맞아야 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사냐보다 누구의 사냐가 되게 중요하다. 어떤 상품과 서비스 볼 때. 지금 가장 부각되는 두 명 있죠. 예. 한 분야에서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분야에 일하고 있지만 굉장히 상반된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제가 어제 수업 시간에서 들었던 시간이에요. Getting customer is what matters. 아까 그랬죠. 피터 드러커가 결국 비즈니스라는 건 커스터머를 크리에이트하고 킵하는 건데 많은 스타트업, 많은 회사들이 die from lack of customers. 고객들이 없어서 망한다. Or they die from CAC, LTV. CAC가 LTV보다 커서 그렇다.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고객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고객 확보 왜 안 될까요? 고객들이 인정할 만한, 참여하고 싶을 만한 그런 가치를 못 만들었기 때문이고 그 가치가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거고 이 CAC랑 뭐냐면 고객 확보 비용이거든요. 고객 확보 비용보다 LTV, 라이프타임 밸류가 무조건 커야 됩니다. CAC보다 LTV가 커야 됩니다. 라이프타임 밸류. 저는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아직 내가 자본이나 아직 팀이나 이게 없을 때 어떻게 고객 확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trust. 내가 신뢰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만남, 어떤 거래라도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있다면 고객 확보 비용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믿음의 양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관계가 오래되거든요. 그 믿음만 줄 수 있다면 코스트는 줄어들고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나와 거래를 할 거기 때문에 사업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세 가지 행동들. 좋은 몸, 좋은 마음, 좋은 말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I 시대, 뭐 어떻게 시대가 변하더라도 내가 좋은 몸, 좋은 마음, 좋은 말을 유지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이 좋은이란 뜻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있다면 저는 경쟁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오늘도 제가 책을 2권 추천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돈의 심리학, 아까 모건 하우젤 썼던 굉장히 인사이트 넘쳐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하고 아까
뭐가 중요했죠? 사업을 하는데 why가 중요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 제임슨 비즈니스 스쿨 하는데도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없이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대한 내용들 정리하고 영상 편집하고 하면서 저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치 비즈니스 코드를 이해해서 가치를 제대로 알릴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누가 많이 듣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듣고 느낌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를 지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준비하고 얘기하더라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그들의 인식에 관계된 거니까 그걸 제가 바꿀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몇몇 분이라도 맞다. 이런 걸 한번 공부하고 이런 게 사업이라면 재밌겠네. 같이 미팅을 하면서 같이 사람들 이렇게 같이 해나가면 재밌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애들에게 알리면 좋겠다. 그럼 그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제가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저한테는 누군가를 찾기 위한 하나의 채널이자 제가 가치를 알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했고요.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고 저는 여기서 2주차 빈스쿨 마치겠고 다음 주에 3주차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칠게요.